예, 간호조직 부분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병원 조직 안에 간호조직의 유형을 보도록 하죠. 간호조직의 유형을 분류할 때요, 우리가 모든 조직 안에 조직은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식과 비공식,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공식 조직 대 비공식 조직,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비공식.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을 분류할 때 기계적인 조직인가 또는 그 유동적인 조직인가 유기적 조직인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적 조직이라는 것은 그 급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늘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구조화되는 조직을 우리가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은 기계적 조직 안에 유기적 조직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기계적 조직이라면 우리가 환경이 급변할 때는 비일상적인 업무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 유기적 조직인 거예요. 우리가 간호조직 안에서 우리가 요 기계적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개선 조직이라던가 우리가 수직 조직이라던가 개선 옆에 막료가 설치되면은 개선 옆에 막료가 들어가는 거죠. 막료 조직. 이런 조직이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화되는 우리가 기계적 조직 형태에 해당돼요. 유기적 조직에 들어가는 조직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비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조직, 위원회라던가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조직이라던가 또는 매트릭스 또는 우리가 행렬 조직이라고 그러죠. 행렬 조직이라던가 우리가 팀 조직이라던가 이런 조직은 비일상적인 업무를 좀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도록 구조화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거에 대해서 볼 거냐면 우리가 크게 공식과 비공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직을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기계적 조직 형태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업무까지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유기적인 조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하나하나 하게 될 거예요. 먼저 공식 조직 요거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조직, 가시적인 조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열하는 조직이 우리가 공식 조직인 거죠. 공식적으로 딱 드러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얘기하잖아요. 공식 조직의 특징을 보자면 특징은 권한 책임의 관계가 명확하죠. 의사소통 경로도 명확.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에게 직무가 활동, 그러니까 모두 구성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직무 할당되고 지휘 신분 체계가 정서화되어 있다. 지휘 신분 체계가 명확하죠. 정서화되어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화되어 있다는 것은 딱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관리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수명이 지속적이다. 이거 여러분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식과 비공식을 다룰 때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과 비교하는 거니까 비공식에 비해서 공식 조직이 좀 더 수명이 지속적인 거예요. 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 없어지면 비공식 조직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비공식보다 수명이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비공식 조직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비가시적이고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조직이 우리가 비공식 조직인데요. 우리가 비공식 조직은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의 비공식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공식 조직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좀 더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 조직에서 좀 더 귀속감, 만족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또 공식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좌절 불평을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조직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소멸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직의 생리 현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식 조직도 조직 관리를 통해서 우리 인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단점도 있어서 여러분들 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비공식 조직이 만약에 공식 조직과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공식 조직하고 목표가 다르다. 다른 것을 추구한다. 다른 방향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은 공식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아실현, 만족감을 저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조직에 기여하는 것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식 조직이 우리가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의 결정적인 장단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공식 조직과 목표가 다르지 않는 비공식 조직이라면 우리가 이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식 조직의 목표와 다른 비공식 조직이라면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일치되는가 상반되는가 요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공식과 비공식 조직의 차이점 다시 한번 비교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비교하는 문제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장단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 조직 차이점 이거 비교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차이점을 보자면 우리가 대인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공식, 그렇지 않은 것이 비공식이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의도적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게 공식,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비공식인 거죠. 그 다음에 리더가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게 공식 조직, 자연적으로 리더가 부상되는 것이 비공식. 그 다음에 행동을 통제할 때 상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공식 조직인 거고, 상벌이 아니라 욕구 충족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을 우리가 욕구 충족으로 통제하는 것이 비공식. 의존성도 우리가 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리더의 의존 또는 공식적인 권력의 의존, 그에 비해서 리더의 의존이 덜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비공식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장단점도 좀 잘 정리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조직의 유형 그래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간호조직의 유형은 공식 비공식 중에서 우리가 이 공식 조직에 대한 유형인 거죠. 비공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공식 조직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공식 조직인데 공식 조직을 크게 둘로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둘로 구분하자면 우리가 기계적, 유기적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호조직의 유형 옆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조금 메모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 기계적, 유기적 조직 이것도 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모해 두시면은 일단 메모해 두시면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기계적 조직이라 해도 되고 정태적 조직, 관료적 조직 다 똑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화되는 거라 했잖아요. 이 기계적 조직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가 다 높게 구조화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적 조직은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업무는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가 다 높은 구조가 우리가 바람직한 구조예요. 그래서 다 높은 조직을 얘기한다는 것. 그 다음 환경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환경은 정태적 환경이에요. 조직을 조사하는 환경이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태적 환경에서 적합한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적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개선,
막류 조직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유기적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동태적 조직 또는 베니스라는 사람은 에드호크라시, 우리가 그 뷰로크라시라는 관료제의 반대어가 앞에 에드를 붙여서 에드호크라시라고 그래서 탈관료적 조직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유기적 조직, 동태적 조직, 탈관료적 조직, 영어로는 에드호크라시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기계적 조직의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가 다 낮게 구조화가 됩니다. 구조화되는 조직을 유기적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유기적 조직은 비일상적 업무예요. 비일상적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태적인 환경입니다. 조직 굴절선 환경이 우리가 동태적일 때, 이럴 때 급변한 환경에서 비일상적인 업무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화되는 거고요. 여기에 속하는 조직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위원회라던가 프로젝트라던가 행렬 조직이라던가 뭐 팀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 등이 해당된다는 것. 그래서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기계적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거나 유기적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렇게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 기계적 조직, 즉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 요 개선이나 막류 조직 같은 게 들어간다 그랬죠. 개선, 막류 조직.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개선 조직이 나왔다. 개선 옆에 막류가 있냐 없냐. 이렇게 개선, 막류 조직과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 프로젝트하고 행렬 조직이에요. 시험 문제 대부분이 프로젝트하고 행렬 조직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유기적 조직 안에서 이 프로젝트가 나왔다면 이 행렬 조직하고 보통 비교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행렬 조직이 나왔으면 얘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위원회와 팀 조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문제를 보면은 개선, 막류, 프로젝트, 행렬 조직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런 조직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이 개선 조직부터 소개하고 있잖아요. 개선 조직은 우리가 뭐하고 비교하냐면 이렇게 개선 막류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개선만 있냐? 그 다음에 개선 막류, 개선 옆에 막류가 있냐?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선 조직은 수직 계층만 있는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명령 계통만 갖고 있는 조직을 얘기하는데, 장점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명령 주는가, 지시하는가 명확하죠. 명확하다는 면에서 업무 수행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분업적 문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이 높고요. 의사결정이 대부분 집권화돼 있어요. 위에 사람 결정해서 밑으로 신속하게 전달돼서 업무 처리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신속하고요. 그러니까 위기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직의 안정성이 있고, 또 조직 규모로 따자면은 규모가 적을 때 개선만 있어도 됩니다. 규모가 적을 때는. 그래서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개선만 있어서 개선만 있는, 상하관계만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결정이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직 관리가 독단적으로 될 수 있고, 수직관계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성원 사이에 격리가 있어요. 우리가 격리감을 줄 수 있겠고, 분리감을 줄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밑에 사람은 명령 지시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래 사람일수록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활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돼서 처리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업무 처리는 어려워지는 거고요. 부하 직원은 위에서 명령 지시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니까 의존심이 강하고 능력 개발이 어렵고, 또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위로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정보가 우리가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 정보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가 커질 경우, 우리가 조직 구조가 커질 수 있다. 우리가 이 개선 조직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직 계층이 길어지겠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조직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 막류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개선만 있는 조직이 개선인 거고요.
수직관계만 있는 게 개선조직. 개선 옆에 막류, 우리가 참모라고도 그러죠. 막류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개선 막류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소규모 조직은 개선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조직은 개선 조직 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규모가 커진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가 중이라던가 대형의 조직 규모로 커져간다. 우리가 성장한다. 이럴 때는 개선을 돕는 막류를 보통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선 막류 조직도 유기적 조직이 아니라 기계적 조직이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에요.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되 요 막류의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조직하는 게 개선 막류 조직인 거죠. 그러면은 개선 막류 조직은 우리가 개선 막류 조직에서는 요 개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막류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권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개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 개선 조직에 속한 사람이고 막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막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명령 지시권이 있으면 개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해서 지원만 할 수 있으면은 막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담당, 무슨 실장, 뭐 이렇게 끝나는 거는 대부분 막류예요. 우리 개선 조직은 간호 조직으로 따지자면 간호 부장, 과장, 뭐 감독,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체계가 우리의 개선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개선 막류 조직에서의 장단점은 뭐냐? 여러분들 개선 막류 조직의 장단점은 얘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개선 조직에 비해서 막류가 없는 거에 비해서 있는 것이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은 막류의 지식 경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요 개선을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하 직원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즉 통수 범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막류 활동을 통해서 조직 활동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보다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얘보다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유기적 조직보다 신축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 조직보다는 신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단점은 개선도 있고 막류도 있는 조직에서는 막류가 오랜 기간 활동하거나 또는 그 경험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불안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권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 막류가 속한 사람이 개선 조직 부하 직원에게 명령 지시하려고 하면은 의사 경로에 혼란이 빠질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개선만 딱 있는 것보다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입니다. 그 표에 개선과 막류 조직의 특징 비교한 거 나왔는데 이것도 꼭 읽어보세요. 우리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개선과 개선 막류 조직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 그 다음에 프로젝트, 행렬 조직, 팀 조직. 우리가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기적 조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급변할 때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직화되는 조직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은 최고관리자의 밑에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각 부서를 대표해서 대표자들로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 위원회 조직인 거죠. 여러분들 위원회는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가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분석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최고관리자를 충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의사결정 중에서는 집단 의사결정쯤에 해당되겠죠. 각 부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집단 의사결정하고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위원회 조직이 효과적이냐면 우리 최고관리자 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가 효과적인 경우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던가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때, 즉 최고관리자 혼자 개인 결정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때, 이럴 때 효과적이고요. 또한 그 결정사항을 실제 시행해야 되는 부서의 대표자들을 참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그 결정사항을 쉽게 수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대표자들을 참조시켜야 되겠죠. 이럴 때. 그 다음에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최고관리자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부처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같이 결정하거나 업무를 조정하게 되면은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최고관리자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럴 필요가 있을 때라던가 최고관리자가 조직 전체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던가 이럴 때는 우리가 위원회 조직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위원회 조직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장점은 위원회 조직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위원회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으로 보자면은 집단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부처 간에 우리가 통합을 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기를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또 조직 전반에 대한 판단력도 기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 단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양쪽 가로 5번 이렇게 쓰시고 단점 이렇게 추가하시자면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들 위원회라는 것이 의사결정으로 보자면 집단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단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최고관리자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직관리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어떨까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점 이렇게 쓰시고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쓰세요.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에 대해서 어떤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최고관리자가 혼자 결정해서 신속하게 조치 취하는 것이 좀 더 유용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우리가 장점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사결정으로 보자면은 집단. 그죠? 단점은 집단 의사결정도 단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유기적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프로젝트 아니면 행렬이에요. 거의 여기서 출제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요 프로젝트하고 행렬 조직, 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로젝트, 여러분들 프로젝트 조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업무 집단,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TF팀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이다, 뭐 TF팀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집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유기적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비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유기적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비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는데 임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비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이 모여서 조직화됐다가 우리가 그 비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원래 부서로 복귀하는 형태가 우리가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거기 개념에서 우리가 비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특징을 보자면 임시적이고,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조직도 최고관리자 밑에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활동할 건지, 어떤 업무 담당할 건지 이런 것들은 최고관리자가 결정할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있고 나머지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장이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거고, 그 다음에 팀원 간의 지위 차이는 거의 무시된다. 요 프로젝트 팀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팀장 빼놓고는 다 팀원인 거죠.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던 간에 다 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위의 차이는 크게 고려되지 않을 거다는 것. 거기다가, 우리 필요시엔 다른 팀의 자문을 응하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프로젝트 팀이 언제 유용하냐? 바람직한 경우를 보자면, 우리가 과업 성공 여부가 조직에 중요한 결정을 줄 때, 우리가 비일상적인 업무가 생겼는데, 이게 조직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일 때, 이럴 때라던가,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줘야 되는 업무일 때라던가, 예전하고는 좀 더, 예전에 다루던 업무하고는 아주 다른 독특하고 생소한 업무일 때라던가, 또는
전문가들의 상호 의존 기능이 필요로 될 때라던가 이럴 때는 우리가 프로젝트 조직이 바람직한 거예요. 유용성이 있는 거죠. 이럴 때 활용이 된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바람직한 경우가 결국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은 이런 건데, 그런데 프로젝트 조직도 단점은 있겠죠. 단점은 있어서 우리가 명령 계통과 1차적인 기본 업무에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팀은 조직에 전문가들을 쭉 모아가지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업무에 충성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명령 계통 권한관계 혼란.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속한 사람은 원래 부서에서 자기 직위나 하는 업무도 있고 프로젝트에 속해서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 계통 권한관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예, 거기다가 프로젝트 팀은 비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데 우리가 아주 생소한 업무일 때 뭐 이럴 때 전문가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 있는 팀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단점으로 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바람직한 경우가 장점이라고 그랬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 예, 그에 비해서 이 행렬 조직 출제 빈도 높습니다. 요 프로젝트하고 행렬 조직하고 비교가 가능하셔야 돼요. 이 행렬 조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서 매트릭스 조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프로젝트는 임시적으로 구성한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 집단이고 과제를 해결하면 복귀가 된다 그랬죠. 해체되는데 근데 이 프로젝트가 해체되지 않고 여러분들 개선 옆에 완전히 첨가가 돼서 우리가 계속 존재하는 형태로 있으면은 행렬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가 임시적으로 구성됐다가 해체된다면 프로젝트가 개선 조직에 완전히 첨가되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행렬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렬 조직 같은 경우 우리가 간호 조직이 행렬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수직으로는 개선 조직이 있겠고 수평으로는 행렬 조직 그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간호사들이 몇 명끼리 모여서 우리가 A 프로젝트 팀이 되는 거고 간호감독들이 횡으로 모여서 뭐 프로젝트 B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적인 업무도 하지만은 수평적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서 비일상적인 업무를 다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행렬 조직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할 거고 수평적으로는 비일상적인 업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업무들을 이제 처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 조직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이런 경우에는 수직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수평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예, 수직 수평으로 다 묶여 있는 형태다. 그리고 임시적인 게 아니라 개선 옆에 완전히 첨가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 조직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행렬 조직은 수직 수평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직속상관으로부터 명령 개시, 수평으로는 팀장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사가 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화의 원리 중에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죠. 예,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는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유기적인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유기적인 조직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가 다 낮게 구조화되는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성이라는 것이 아무 얘기 없으면 수직적 복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직계층 수가 적게 구성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행렬 조직뿐만이 아니라 유기적인 조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유기적인 조직은 복잡성, 공식과 집권화가 다 낮습니다. 그래서 수직계층, 즉 수직적 복잡도도 낮고 그 다음에 집권화도 낮은 구조니까 집권화가 낮으면 분권화되는 거예요. 그래 분권화돼 있는 그 분권화되고 그다음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절차나 공식 규칙에 의존하는 정도를 우리가 공식화라고 그러는 거죠. 공식화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일상적인 업무를 유동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가 낮게 구조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이니까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가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프로젝트 조직은 임시적이지만 행렬 조직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개선 옆에 첨가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사가 둘이다는 거예요.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행렬 조직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장점은 우리 조직에서 이 행렬 조직은 수직 수평으로 묶여서 수직 수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활동을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조직 내 활동을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일상적인 업무는 수직적으로 하지만 비일상적인 거는 수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비일상적인 업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우리가 명령통일 일원화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그랬잖아요. 상사가 둘인데서 오는 혼란. 우리가 수직 수평으로 다 명령 지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책임. 여러분들 여기에서 책임은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가 아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업무, 수평적인 업무, 일상적인 것, 비일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해야 되니까 혼란이 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다. 는 거죠. 그 다음에 팀 조직으로 넘어가 봅시다. 팀 조직. 여러분들 팀 조직은 뭐하고 딱 반대냐면 얘하고 딱 반대예요. 개선 조직하고. 개선은 수직 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조직을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팀 조직은 개선하고는 정반대. 그래서 팀은 팀장이 있고 나머지는 다 팀원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호단위가 개선 조직으로 구조화됐다. 그러면 수간호사 밑에 책임 간호사 밑에 간호사 밑에 간호조무사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돼 있다면 개선 조직인 거고요. 예, 만약에 간호단위를 팀 조직으로 구성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수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팀장인 거죠. 팀장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몽땅 다 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단위를 구조할 때 요 개선 조직으로 구조할 수도 있고 팀 조직으로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횡으로 조직화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팀 조직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나왔는데요. 이거 참조해 주세요. 왜 그런 거? 팀 조직도 출제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팀 조직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호 조직의 유형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크게 공식과 비공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요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간호조직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할 수도 있냐면 기계적, 우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계적, 비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기적,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잘 비교해 주시고, 기계적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개선과 개선망류. 그래서 개선과 개선망류 비교하는 문제 나옵니다. 비교하면서 장단점, 특징 정리하시고, 유기적 조직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러냐면 프로젝트하고 행렬 조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는 공식, 비공식 비교하는 것, 기계적, 유기적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망류 비교해 주시고, 프로젝트, 행렬 조직 비교하시고, 대부분 지금까지 출제 문제가 거의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최근에는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빈 공간에다가 기타 조직 이렇게 쓰시고요. 우리가 기타 어떤 조직도 등장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기 통제 조직이라던가 이 자기 통제 조직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조직화된 것을 자기 통제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자면 간호단이다.
뭐 암 환자 간호단이다. 그러면 암 환자 간호하는데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 안에 다 이루어지도록 물품 지원 부서, 그다음에 뭐 식기를 제공하는 부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통제 단위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조직이 있냐면 우리가 직능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직능조직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직능조직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개선망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직 안에 이 조직 내에 있는 권한 관계가 개선권한, 망료권한, 그 다음에 직능적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선망료 조직에서 요 망료는 망료 권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개선은 개선 권한을 갖고 있고 망료는 망료 권한만 갖고 있는 조직을 개선 망료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망료가 개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직접 명령 지시할 수 있는 직능적 권한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망료에게 직능적 권한이 주어지도록 구조화가 돼 있으면은 직능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요 직능 조직 있고요. 요 자기 통제 단위 조직하고 직능 조직이 혼합해서 나타나면은 우리가 혼합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합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타 조직으로는 이러한 조직도 있다더라는 것 우리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간호조직은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얘기가 언급될 수도 있냐면 미래 조직에 대한 얘기가 언급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요거는 비일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화되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 조직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예측할 수 없죠.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을 미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태적인 환경, 동태적인 환경, 요건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얘기하는데, 요 불확실한 미래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4가지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 대처하려면은 고객 지향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객 지향 방향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조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은 한정이 돼 있죠.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려면은 자원이 잘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공생,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지 불확실한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호 단위로 보자면은 우리 조직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개인 지향의 팀 조직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수직보다는 팀 조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정보가 오늘날에서는 쓸모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지식이 사용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잘 대처하려면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새로운 거를 창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 지향의 우리 학습 조직이라고 합니다. 학습 조직.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잘 대처하기 위한 조직을 미래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조직도 있다더라. 요 정도.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기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형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조직 변화 보도록 하죠. 조직 변화. 여러분들 우리가 조직 변화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조직은 개방 체계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은 조직도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요거를 조직 변화다라고 합니다. 조직 변화. 우리가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 개방 체계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내재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조직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직 변화라고 그러는데요. 조직 변화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조직 변화를 우리가
둘로 구분했어요. 둘로. 그래서 그 자연적 변화가 있고 계획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변화 유형을 이렇게 자연적 변화, 계획적 변화 이렇게 구분한 사람도 있고, 또는 뭐로 구분하기도 하냐면 우리가 스튜어트 코제라는 학자는 우리가 이쪽이 기술적 능력, 조직 변화에도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업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한 대인적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인적 기술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코제는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면 협력적,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적 변화, 협력적 변화, 계획적 변화, 그 다음에 지시적 변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던이라는 사람은 자연적, 계획적, 스튜어트 코제는 자연, 협력, 계획, 지시, 이렇게 네 가지 분류했고요. 우리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 베니스라는 학자가 8가지로 분류한 조직 변화 유형을 소개했는데요. 베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직 변화의 유형을 우리가 목표 설정 방법, 그 다음에 권력 배분 상태에 따라서 우리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우리 교재에 쭉 소개를 했잖아요. 이건 뭐로 분류한 거냐면 우리가 권력 배분, 우리가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권력 배분 상태가 어떠냐.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목표 설정. 요거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우리가 요 권력 배분은 어떻게 분류했냐면, 권력 배분은, 우리가 균등했는가, 균등, 불균등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직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분류했고요. 목표 설정은 어떻게 분류했냐면, 우리가 목표 설정은 상호 결정했는가, 일방 결정했는가. 이렇게 일방 결정. 그리고 이 상호 결정도 신중했는가, 비신중했는가. 신중, 비신중.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방 설정에서도 신중, 비신중. 이렇게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는 목표 설정과 권력 배분에 따라서 우리 조직 변화 유형을 8가지로 분류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적 변화예요. 계획적 변화입니다. 계획적. 여기쯤 해당되는 것이 교화 변화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교화적, 그 다음에 교호적 변화, 여기쯤 해당되는 것이 사회화 변화고요. 사회 변화. 그 다음에 기술적 변화가 여기쯤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강압적 변화가 여기쯤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자연적 변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강압적 변화, 그죠? 자연적 변화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강압적 변화 여기에 들어가네. 강압적. 계획적, 교호, 경쟁적 변화, 기술적, 강압적, 이게 주의평 변화에 속하겠네. 주의평 변화. 이렇게 8가지로 분류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직 변화 유형은 던이라는 사람은 자연적, 계획적, 스튜어트 코제는 자연적, 협력, 계획적, 지시적 이렇게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는 이렇게 8가지로 분류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적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변화가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계획적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던이라는 사람은 자연적 변화, 계획적 변화 이렇게 불렸는데, 자연적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우리가 조직이 변화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이면서 수동적이고
우연적이면서 그 다음에 그 변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과정 지향이면서 지향적이고, 예, 그리고 그냥 변화된 것을 우리 사후적이고, 네, 사후적이고, 그 다음에 변화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라면 계획적 변화는 능동적인 거죠. 우리가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우연적이라기보다는 사전 계획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변화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이 계획적 변화는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변화시키되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이면서, 그 다음에 이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인 거예요. 사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계획적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이 계획적 변화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거 알아시고, 스터트 코제는 기술적 능력과 대인적 능력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계획적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조직 변화에 대한 기술과 대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는 계획적 변화가 가장 바람직한데, 계획적 변화는 어떤 변화에 속하냐면 권력 배분 상태로 보자면 균등,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상호 결정에서 신중하게 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계획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직 변화는 시간 나시면은 보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획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 조직 변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다 같이 풀 시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개 문제만 짚고 넘어갑니다. 몇 개 문제만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조직 기능의 원칙이 아닌 것, 이러랬죠. 계층제, 조정의 원리, 통솔범위, 권한책임의 원리. 예, 요거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답이 없죠. 그죠? 그래서 7번은 답이 없음. 요거는 복원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음.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28번으로 갑니다. 28번. 우리가 공식, 비공식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예, 집단이라고도 하고 조직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 구분하는 기준. 권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게 공식, 불명확한 게 비공식. 위계나 지도성이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게 공식, 비공식적인 게 비공식. 외면성과 구조에서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공식, 내면적인 것이 비공식인 거죠. 구성원과 구조 간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게 공식인 거고, 자연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비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 28번 문제는 요것도 어떤 복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8번 문제는 공식 비공식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그랬는데 1, 2, 3, 4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K형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가나다라로 이렇게 나왔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얘기다는 것, 약간의 복원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 2, 3, 4 다 맞는 보기 이렇게 알아주시고, 네, 32번으로 잠깐 가도록 하죠. 32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막류지에 속하는 사람, 개선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막류에 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개선에 속하는 사람은 수직 관계, 예, 막류에 속하는 사람은 개선을 돕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인데요. 근데 요 4번에 간호차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호이사, 과장, 차장, 감독,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다 수직이죠. 그래서 32번은 답이 없는 거예요. 4번을 답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간호차장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냐면 뭐 간호 교육 담당 차장, 간호 질보장 뭐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무슨 담당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담당 이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간호차장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자면은 답이 없는 거고요. 4번을 답을 하려면은 간호차장이 아니라 간호교육 담당 차장 이렇게 바꿔야지 4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6번으로 한번 갈까요? 개선 조직과 막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이러랬는데, 요거는
그 1번의 개선은 수직적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업무 수행을 직접 수행한다. 이거 맞는 거죠. 1번도 맞고요. 2번은 보조 지원 추진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막류니까 틀렸고, 3번에 막류는 소규모 조직일수록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렇지 않죠. 중규모나 대규모로 갈수록 필요성이 증대되는 거니까 틀렸고, 4번에 막류는 개선을 도와서 조직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답이 4번만 달려있잖아요. 1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114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것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40번 문제로 가시면은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에 참여한다. 위원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은 시간제 경제적 소실이 적다. 틀리죠. 결정으로 보자면 집단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여러 명이 모여서 합의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성, 민주성. 이거 맞죠?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틀려요. 우리가 불분명하죠. 집단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틀리고,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리는 거예요. 답이 4번으로 돼 있는데 4번에서 2번으로 수정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